충북 충주의 시골 마을, 1987년 늦가을. 여름 홍수가 핥힌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고 논둑과 골목길에는 진흙 냄새가 가시지 않았다. 단층 기와집 마당 한 구석에 앉은 김금자 36는 쓸쓸한 시선으로 빈 마당을 바라보았다. 두 번의 유산. 아이의 울음소리 대신 찾아온 것은 고요와 죄책감뿐이었다. 집안은 너무도 조용했고 그 고요는 그녀를 질식시킬 듯 무거웠다. 어느 날 밤 금자는 남편 준호에게 조심스럽게 속삭였다. 여보, 우리 아이 하나 입양하면 안 될까요? 농협 직원으로 일하며 현실적인 계산과 사회적 체면을 중시하던 준호는 쉽게 대답하지 못했다. 그러나 아내의 눈빛 속에서 고요히 흔들리는 절망을 애써 외면할 수 없었다. 생각해 봅시다. 그것은 허락처럼 들렸고 부부는 곧 청주의 낡은 보육원을 찾아갔다. 보육원 복도는 어두웠고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공허하게 메아리쳤다. 금자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구석진 침대에 홀로 앉아 해진 위인전을 읽는 9살 소년이었다. 소년은 또렷하면서도 낮고 평평한 목소리로 자기 이름을 말했다. 이민수요. 애교도 구걸도 없었고 오히려 경계로 단단히 둘러싸인 눈빛이 금자의 마음을 이상하리만큼 붙잡았다. 책 좋아하니? 금자가 물었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세종대왕을 좋아한다고 답했다. 담담한 태도 속에서 금자는 버려진 기억이 드리운 그림자를 본 듯했다. 그녀는 이 아이가 자신의 빈자리를 채워줄 거라고 믿고 싶었다. 석 달 뒤 민수는 작은 가방 하나를 메고 금자와 준호의 단층 기와집 마당에 들어섰다. 금자가 손을 내밀어 잡으며 말했다. 이제 여기가 내 집이야. 아이는 대답 대신 산등선을 바라보았다. 첫날 밤 금자는 문턱에 앉아 속삭였다. 엄마라고 불러도 된단다. 그러나 민수의 입술은 굳게 닫혀 있었다. 부엌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준호가 물었다. 괜찮겠소? 금자는 믿음을 다짐처럼 내뱉었다. 사랑이면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또렷하지만 텅 빈 민수의 눈빛이 얼음처럼 남아 있었다. 그녀는 사랑이 모든 것을 치유할 수 있다고 믿었다. 적어도 그때는. 겨울이 깊어져도 아이는 거의 말이 없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방에 틀어박혀 숙제를 하거나 책을 읽거나 창밖을 오래 바라보았다. 저녁 식탁에서도 민수는 묵묵히 밥을 먹을 뿐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하지 않았다. 금자가 오늘은 물어도 괜찮았어요. 라는 짧은 대답뿐이었다. 밤이면 이불 속에서 낮게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금자가 다가가 괜찮니? 물으면 아이는 네라고만 대답했다. 악몽 꿨어? 아니요. 짧게 끊어지는 대화. 금자는 불안했지만 사랑하면 괜찮아질 거야라는 믿음으로 마음을 다잡았다. 시간이 필요한 거라고 서두르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달랬다. 준호는 아이를 대하는 태도가 조심스러웠다. 너무 다그치지 말아요.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겠죠? 금자도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매일 밤 민수의 방 앞을 지날 때마다 그녀는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낮은 중얼거림에 불안을 느꼈다. 무엇인가 잘못되고 있다는 예감. 그러나 그녀는 그 예감을 애써 밀어냈다. 이듬해 봄 담임 선생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민수가 자주 결석합니다. 매일 학교에 데려다주는 자신으로서는 믿기 어려운 일이었다. 금자는 혼란스러웠다. 분명 교문 앞까지 데려다주는데 어떻게 결석을 한다는 걸까? 다음 날 금자는 교문 앞 구멍가게에서 몰래 지켜보기로 했다. 아니나 다를까 민수는 교문을 지나자마자 뒤돌아 나와 산 쪽 폐가로 향했다.
금자가 조심스럽게 뒤를 밟자 폐가 안에서 동네 불량배, 중학생 몇 명과 어울려 잡지를 보고 작은 칼을 주고받는 장면이 눈에 들어왔다. 저녁 금자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가방을 열었다. 외설 잡지와 작은 칼이 나왔다. 준호가 낮게 물었다. 이게 뭐냐? 민수는 태연하게 답했다. 제 거예요. 어디서 났어? 형들이 줬어요. 추궁이 높아지자 민수의 목소리도 높아졌다. 왜 제 가방을 뒤져요? 제 거잖아요. 금자가 다독이며 말리려 하자 아이는 돌연 외쳤다. 엄마 아니잖아요. 그 말은 공기를 갈라버렸다.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고 금자는 할 말을 잃었다. 집은 얼음 위를 걷듯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여름이 되어 학교에서 싸움이 났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고아 새끼라는 말에 민수가 주먹을 휘둘렀다는 것이다. 금자는 학교로 달려갔다. 복도 구석에 서 있는 민수는 무표정했다. 입술이 터져 피가 흘렀지만 아이는 아무런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다. 금자가 다가와 물었다. 왜 때린 거니? 걔가 먼저 시비 걸었어요. 뭐라고 했는데? 고아 새끼래요. 금자가 끌어안으려 하자 민수는 비켜서며 말했다. 됐어요. 익숙해요. 돌아오는 길 금자는 다짐처럼 말했다. 넌 우리 아들이야. 그러나 민수는 단호했다. 아니에요. 진짜 아들이었으면 버리지 않았겠죠? 금자는 숨이 막혔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녀는 민수를 사랑했지만 그 사랑이 아이에게 닿지 않는다는 사실이 너무나 명확했다. 그 후로 집에서는 돈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처음엔 1,000원, 2,000원 정도였지만 점차 액수가 커졌다. 민수는 담배 냄새를 풍기며 늦게 들어왔다. 금자가 추궁하면 제가 번 돈이에요. 라고 대답했다. 어디서 벌었는데? 아르바이트요. 하지만 아이의 눈빛은 거짓을 말하고 있었다. 어느 날 금자는 아이 서랍을 정리하다 낯선 여자 사진 뭉치와 김금자라는 이름이 적힌 메모를 발견했다. 사진 뒤에는 날짜와 장소가 적혀 있었다. 금자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민수가 자신을 몰래 관찰하고 있었던 것이다. 금자는 준호에게 말했다. 전문가에게 데려가야겠어요. 그러나 준호는 냉소적으로 대답했다. 이제야 알았소? 죄책과 두려움 사이에서 부부의 대화는 모래처럼 흩어졌다. 준호는 점점 말수가 줄었고 금자는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다. 중학교, 고등학교, 민수는 학교에 이름만 걸쳐 놓았을 뿐 제대로 다니지 않았다. 상담을 권유하면 거부했다. 난 미친놈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야. 그럼 뭐예요? 저 포기한 거 아니에요? 금자는 답하지 못했다. 두려움이 사랑을 앞질렀기 때문이다. 그녀는 더 이상 민수를 안전하게 느낄 수 없었다. 밤마다 문을 잠그고 준호 옆에 바짝 붙어 잠들었다. 그것이 엄마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방어였다. 폭우가 몰아치는 10월의 어느 새벽 2시, 금자는 누군가의 시선을 느껴 눈을 떴다. 침대 옆에 서 있는 민수. 18살이 된 아이는 흐릿한 초점으로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낯선 미소가 입가에 걸려 있었다. 아버지 깨우지 마요. 엄마만 있으면 돼요. 민수는 무릎을 꿇고 금자의 팔을 더듬었다. 엄마는 예뻐요. 저 좋아하죠? 금자의 목은 굳어 비명조차 나오지 않았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고 온몸이 얼어붙었다. 민수야, 방으로 가자. 엄마가 물 가져다 줄게. 금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설득하려 했다. 하지만 민수는 짧게 내뱉었다. 거짓말. 그 순간 준호가 벌떡 일어나 민수를 밀쳤다. 바닥에 나뒹구는 몸, 번쩍이는 칼, 터져나오는 피. 이 새끼가! 준호의 고함, 금자의 떨리는 손끝에서
삐걱대는 전화번호. 사람 살려요. 민수는 울부짖었다. 죽여버릴 거야! 다 죽여버릴 거야! 경찰이 도착했을 때 민수는 지쳐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바닥에는 피와 빗물이 섞여 흘렀다. 병원에서 내려진 진단은 본드 흡입과 조현병 초기, 반사회적 성향이었다. 금자는 망연히 깨달았다. 그동안 자신은 무엇을 보고도 보지 않았던 걸까? 작은 신호들, 이상한 행동들, 텅 빈 눈빛. 모든 것이 경고였는데 그녀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외면했다. 민수는 폐쇄병동에 입원했다. 금자가 면회실에서 사과를 건네자 그는 창밖만 보며 말했다. 안 먹어요. 당신은 내 엄마가 아니에요. 의사는 냉정하게 말했다. 근본은 복잡합니다. 애착장애, 조현병, 어린 시절 트라우마가 겹쳐 있어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금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것은 희망의 수락이 아니라 체념에 가까웠다. 그녀는 매주 면회를 갔지만 민수는 점점 더 그녀를 밀어냈다. 오지 마세요. 당신 보기 싫어요. 1995년 가을, 준호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 55, 너무 이른 나이였다. 장례식장에 민수는 오지 못했다. 병원 허락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금자는 홀로 남았다. 빈집에서 혼자 밥을 짓고 혼자 텔레비전을 켜고 혼자 잠들었다. 면회는 점점 줄었다. 갈 때마다 마음이 더 무거워졌기 때문이다. 민수는 그녀를 볼 때마다 왜 와요?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말했다. 금자는 그 말을 감당할 수 없었다. 2년 후 민수는 정부 지원 시설로 전원되었다. 금자는 안도와 죄책감의 낙차에 어지러워졌다. 교회 목사는 금자의 손을 잡고 말했다. 집사님, 당신도 지켜야 합니다. 당신이 무너지면 아무도 도울 수 없어요. 그 말 앞에서 눌러 담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다. 금자는 처음으로 자신의 한계를 인정했다. 그녀는 민수를 사랑했지만 그를 구할 수 없었다. 사랑만으로는 부족했다. 전문적인 도움, 올바른 진단, 적절한 개입. 그녀에게는 그 모든 것이 없었다. 금자는 민수를 손에서 놓았다. 그것은 포기가 아니라 생존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무너질 수 없었다. 스스로를 지켜야만 했다. 세월은 2000년대로 접어들었다. 금자는 봉사활동을 다시 시작했다. 시장에서 장을 봐주고 교회 찬송을 따라 부르며 일상의 체온을 조금씩 되찾았다. 민수의 소식은 간헐적으로만 들려왔다. 약은 꾸준히 먹고 지낸답니다. 그 한 줄로도 충분히 감사했다. 금자는 더 이상 민수를 만나러 가지 않았다. 그것이 서로에게 더 나은 선택이라는 걸 알았다. 그녀는 민수의 생존을 기도했지만 그를 품으려 하지 않았다. 그럴 수 없다는 걸 배웠기 때문이다. 2010년 우편함에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그때는 미안했습니다. 지금도 많이 아픕니다. 하지만 살아보려고 합니다. 금자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조용히 울었다. 그것은 민수를 향한 용서이자 끝내 자신을 놓아주는 용서였다. 2025년 가을, 76의 금자는 여전히 충주의 집에 살았다. 교회 모임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사랑만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작은 신호들을 무시하면 안 돼요. 저는 보고도 외면했어요. 누군가 위로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하셨잖아요. 금자는 조용히 답했다. 최선이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살아남았어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구름이 흘러가고 코스모스가 마당에서 흔들렸다. 그녀는 하늘 어딘가의 준호를 그리고 어딘가에서 살아보려 애쓰고 있을 민수를 떠올렸다. 대답은 없었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집으로 들어와
부엌불을 켜고 저녁을 차렸다. 혼자 먹는 밥이지만 이제는 익숙했다. 기도했다. 그리고 첫 숟가락을 뜨며 속삭였다. 오늘도 살아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처는 남았지만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삶은 완벽하지 않았고 사랑은 모든 것을 해결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는 살아남았다. 그리고 삶은 계속되었다.